박근혜 정부 때 막 사라고 해도 안 샀고 네. 지금은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온갖 정책을 다 내놨고 한데 네. 사실 이런 정책들이 그러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줍니다. 그게 이제 대세를 막을 수는 없고 대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사실은 잘 보면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기점이 있습니다. 아, 달라졌나요? 달라졌죠. 아, 그래요? 그거를 지금 잊어서 그런 거예요. 9.13 대책. 9.13 대책 때 지금 정부 때문에 폭등한다라고 얘기 나왔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금방 까먹어요. 그게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까먹거든요. 9.13 대책이 나왔을 때 평가는 역시 여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잘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잡는다. 이거였죠, 평가가. 그때 제가 이제, 이 9.13 대책은 분명히 시장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다들 깜짝 놀랐죠. 야, 진짜 이런 규제도 이기고 시장이 상승한다고요? 말도 안 돼. 분위기가 되게 안 좋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와 거기에 맞춰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이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다음 내놓는 정책들이 말을 안 듣죠. 이때부터는 이제 폭등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놓는 정책마다 이제 규제가 아니고 호재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9.13 대책 이전 9.13 대책이 내놓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래도 대단하다. 시장을 제대로 잡는구나. 가지고 진짜 그거 오히려 막 폭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시장이 이기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이것만큼 강력한 게 나올 수 없거든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규제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9.13 대책이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했던 거죠. 시장이 이거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런 거였는데 팍 뚫어버리니까 이게 지지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지선이. 그래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사람들은 이제 네가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애초에 저항선이었는데 네. 지지선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잘못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좀 오판한 측면이 있죠. 뭐가 제일 좀 문제라고 보세요? 너무 많아갖고 문제가. 네. 저는 이제 오만이라고 봅니다. 오만.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경험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김수현이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금 부동산 정책을 좌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신감과 오만의 차이점이 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부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신인 거고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오만인 거죠. 근데 이 정부는 시장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자신감은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정확했어요. 투기 수요에 의한 상승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투기 수요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저랑 견해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대상. 그럼 누가 투기 수요냐? 이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누구로 잡고 있죠? 다주택자. 그렇죠. 다주택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012년도에 10채를 샀습니다. 다주택자죠. 그럼 이 사람이 투기꾼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애국자? 네.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 진짜 실소유자, 완전 나는 실소유자인데 실거래가가 10억이고 호가가 15억이에요. 15억에 어떡하지 하다가 15억에 딱 샀어요. 이 사람 투기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실수. 네. 근데 시장은 뭘로 받아들일까요? 투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신고가. 투기의 기준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투기를 지금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행위로, 목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사는 사람이 투기꾼이라고 하지만 언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목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12년도에 10채를 사고 그 이후로 하나도 안 샀어. 그럼 지금 결과는 다주택자죠. 근데 이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은. 근데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는 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지금 10억 실거래가를 찍었던 아파트에 15억에 딱 샀어요. 그럼 이 사람으로 인해서 폭등장이 생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딴 데서 막 이걸 신호탄으로 막 쏴드려요.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예. 그럼 이 사람이 투기냐 아니냐? 투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뭘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냐? 시장의 분위기, 시장이 이 사람의 사는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더 맞다. 그냥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일반 상품에서 비슷한 게 사재기거든요. 사실 목적은 다르지만 그 분위기는 거의 비슷해요. 사재기하고 이 투기하고. 사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스크 사재기를 겪었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매일 쓰던 사람이에요. 없어서 나는 마스크를 그때 샀어.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마지막에 막 있던 물건을 싹쓸이 해갔네. 그러면서 폭등을 막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재기에 동참한 거예요. 목적은 나는 원래 쓰던 거를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목적에 따라서 투기와 투자냐 뭐 아니면 실소유냐 이걸 나누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과열되는, 어쨌든 우리가 목적이 뭐냐, 투기와 투자나 이런 걸 구별하는 목적이 뭐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투기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주는 영향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열된 상황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다 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주택자만 막을 게 아니고 무주택자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무주택자한테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혜택을 막 주죠. 그러니까 폭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의 딜레마거든요. 제가 책에서 정부가 시장이 상승하는 걸 막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무주택자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걸. 자, 저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투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 투기 상황 폭등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정책자예요. 정책자면 나는 분명히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도 막아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정책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상으로. 워낙 강력하니까. 모든 걸 다 막아버리면 막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못 막는다는 얘기. 못 막으니까 그 구멍이 생기는 틈을 이용해서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부의 한계. 정부의 딜레마. 거기에 이제 시장을 모르는 그것도 작용을 하는 거죠. 좀 더 안다면 조금 더 정확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근접한 대책을 내놓긴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이상한 대책을 내놓는 거죠. 다주택자만 때려잡아가지고는 시장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전체 다 죽일 수는 예, 없고. 예.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여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똑같은 행동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규제를 내놓잖아요. 근데 규제를 내놓는데 그걸 시장이 이기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덜 얘기한 게 정부가 또 잘못한 게 하나가 이제 시장 참여자를 잘못 규정을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거를 정말 잘못했죠. 뭐냐면 공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정부를 이해하면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상황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폭락까지 하는 걸 겪었단 말이에요. 폭락하고 나서 노무현 정부의 그 평가가 정말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뭘 추구하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정부는 폭등도 싫고 폭락도 싫어요. 안정. 예,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하락을 원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락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을 많이 하면 되니까. 이때 9.13 대책 때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매수세만 잡는 걸로 효과를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공급, 분양까지 막 때려 넣었어. 그럼 폭락했겠죠. 폭락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어. 안 한 이유가 뭐냐? 안정된 거죠. 폭락하면 더 욕을 얻어먹어요. 지금 폭등한 거에 아마 한 10배 네, 욕을 폭동 나겠네, 폭동. 그렇죠. 폭동이 나는 거죠. 뭔가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경기를 침체시키는 미친놈 아니야. 이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하긴 세수 확보의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자신이 있었잖아요. 매수세만, 다주택자들만 때려잡으면 시장은 분명히 잡힌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야, 여기서 공급이 많으면 안 돼. 공급이 많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같이 딱 저기를 하면서 공급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잘못한 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해야 됩니다. 옛날의 분양가 상한제와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폭등을 불어일으키는 부양 효과가 더 큰 이제 제도가 됐어요. 왜 그렇죠? 그걸 길게 얘기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 지점이 진짜 많아요. 그럼 그거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군요. 예. 분양가 상한제가. 예.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 아파트의 매수, 일반 아파트의 매도,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무주택자들의 어떤 기대 내 집 마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를 한꺼번에 이 하나로 이루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죠. 근데 이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효과 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얘는 있어봤자 백해무익한 제도다. 어떤 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집값이 잡힌다고. 그게 이제 그 경실련? 아, 보셨군요. 아이, 관심 있으니까 보죠. 아. 그분이 시기에 따른 영향력을 전혀 모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했는데 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 얘기 항상 하셨군요. 예. 네. 그게 침체기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싼 가격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싼 가격이면 난리 나잖아요. 로또. 예. 이게 안 팔려야 그 효과를 내는데 안 팔릴 수가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침체되어 있으면 가격이 싼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거든. 그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반값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다른 일반 아파트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반값 아파트 아무리 내놔도 다 팔리죠.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거를 그거 지금 하려고. 시기에 따른 영향력을 그냥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리는 악재다. 뭐 이런 거. 그거를 그냥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여기에 붙이든 저기에 붙이든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GTX나 뭐 이런 호재가 많잖아요. 개발 호재. 네. 여기에 또 매몰되면 안 돼요. D, C, A. 네, 뭐 다 똑같습니다. 어디 왜 뭐가- 그러냐면 GTX가 아까 유동성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게 GTX 호재로 인해서 가치로 반영된 게 다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걸 여러분들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GTX 호재를 가지고 지금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GTX 호재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GTX 있으면. GTX 있어봤자 문제는 집이 하락하잖아요. 집이 하락하면 여기서 대응을 못하면서 나중에 어떨 가능성이 제일 많냐. 최고 바닥에서 던질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좀 덜 빠지지 않을까요? 호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될 호재. 제가 책에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7호선 있잖아요. 7호선 진짜 좋잖아요. 그죠? 네. 7호선이 개통됐어. 그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야죠. 안 올라갔어요. 부천이 이제 그 7호선이 강남에서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그 부천 구청역이 이제 종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천 그 신도시 있잖아요. 신도시 중심을 딱 가로지르거든요. 제가 그때 부천을 살았는데 저도 그때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버스 타고 1호선인데 가가지고 1호선을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오고. 근데 7호선을 타면 직통이었어요. 한 번에 그냥 집 앞에서 바로 7호선 타고 가는데 문제는 그때 개통을 했는데 집값이 안 올랐어요. 안 오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집 가지는 사람들이 그때 기대했다가 다 던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때는 왜 안 오른 거죠, 그럼? 침체기니까. 호재고 뭐고. 사이클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클은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대중심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대중심리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하면 여러분이 심리가 또 변해가지고 다 이제 하락으로 변해요. 하락. 그럼 거기에 온갖 뭐 뉴스나 요인들이 다 부정적인 요인 투성이 이제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호재도 악재로 변해요. 스타필드 생긴다. 지금 호재죠. 이때는 아마 악재로 변할걸요. 야, 교통이 장난 아니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야, 여기 못 살아. 이 주변은 죽어나가. 교통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